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 적정 가치는 저희가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원래 이더에 대한 관할권이라던가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센터장님 모시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 시점의 시장의 방향성들과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는 연구위원님이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센터장으로 임명이 네. 되셨습니다. 네. 센터장 업무를 맡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의 부담감이 조금 더 많이 늦으셨을 것 같은데 맡으신 소회와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비사 최윤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센터장 되고 나서는 조금 바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 임명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오늘 또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한 보고서들 내용들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ETF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현안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지닌 의미를 이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의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많은 보도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SEC가 승인한 거는 19B4라는 폼이고 이걸 이제 승인하면서 지금 슬라이드에 아마 SEC가 그 승인 당시에 낸 입장문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를 이제 보시면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상품 기반 신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이 ETF의 기반 자산, 그러니까 이더를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SEC가 오케이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이더 관할이 결국 CFTC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게 거기 그 전에 이제 S1 그러니까 발행사들이 내야 되는 S1 우리나라의 증권신고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S1을 수정할 때 SEC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발행사들이 이 ETF를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에 담보금 같은 걸로 이더를 얘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 이더를 우리가 또 스테이킹해서 그걸로 나오는 보상을 투자자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을 빼라고 그래요, SEC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품 기반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테이킹이 빠진 이더에 대해서만 상품이라고 한 부분에서 오케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원래 이더에 대한 관할권이라던가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봤을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더리움이 어떤 증권성에 대한 이슈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미 19B4라는 폼에 SEC가 Commodity Based Trust Shares라고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부분이 앞으로 뭐 지금 솔라나라거나 에이다라거나 이더 등 뭐 여러 가지 몇 개 자산에 대해서 지금 거래소랑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증권성 소송에 있어서도 SEC가 아마 불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의견은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에 대해서만 그런 그렇죠. 거고 S1에서 빼라는 그 문서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이더, 뭐 스테이킹이 있는 다른 자산들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S1 신청서가 이제 승인이 언제 될 것인가, 네. 그 지점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센터장님은 승인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시장에서 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S1 승인은 뭐고 19B4 폼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B4는 거래소가 내서 승인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19B4는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그 두 폼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내는 19B4 같은 경우는 이 상품 출시로 인한 시장 영향, 예컨대 트레이딩 룰 같은 어떤 전반적인 거를 이제 써서 규칙 변경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는 거라면, S1 같은 경우는 발행사가 내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 예컨대 number of shares나 뭐 price range 이런 거를 다 써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차이가 별로 두각이 안 됐냐 하면은, 이때는 이 두 개가 병행돼서 지원됐었기 그쵸. 때문에 이게 그 당시만 해도 S1 수정을 하랬더라, 뭐 19B4를 수정하랬더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더 현물 ETF 같은 경우는 19B4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었지만 S1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수정 제출을 한 게 기관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1 수정에 대해서는 19B4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S1에 있어서는 조금 SEC랑 주거니 받거니 이제 수정해라, 뭐 재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오늘인지 어제 새벽에 SEC가 이 S1 폼을 모든 발행사가 수정해서 퍼스트 드래프트를 내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1 수정이나 어떤 의견 교류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19B4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 막 19B4도 그렇고 S1도 그렇고 막 수정해서 주거니 네. 받거니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던 게 막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계속 많이 전해주고 했었는데, S1 같은 경우는 어쨌든 19B4가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도 거절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제가 이거 사례는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이게 보통은 S1이랑 19B4랑 한쪽, 그러니까 19B4를 승인했다고 그래가지고 S1을 꼭 승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S1을 거절할 거다 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정해서 뭔가 재제출하고 이런 의사 교류 과정이 쭉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승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19B4는 됐는데 S1 뭐 승인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제 국내에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둘은 뭐 같은 SEC라고 해도 관할 부서가 완전히 다르고 그쵸. 서로 이제 별개의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19B4가 승인이 됐으니까 S1을 승인 지연을 시켜도 이걸 리젝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좀 지배적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들은 하게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승인에 진짜 몇 달까지 걸린다, 뭐 7, 8월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해주신 그런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승인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센터장님도 대략 그 정도 시기로 보시나요? 저도 한 맥스 몇 개월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1이 만약에 이제 신청이 이제 승인이 됐을 때 그 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한번 좀 당해본 네. 전략이 있다 보니까 승인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GBTC처럼 이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유출을 많이 이제 당하게 되면서 뭔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1이 승인되기 전까지의 움직임, 그리고 S1이 승인된 이후의 움직임,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 같으신가요?
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승인 전에 19B4를 SEC가 수정해서 내라고 했더라 라는 소식이 딱 들리면서 ETH 이 상품의 디스카운트 폭이 굉장히 축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금방 현물로 전환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좀 이제 매수를 하려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SEC 승인 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슬라이드에 그 펀드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있을 텐데 수수료가 2.5%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높은 다른 펀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서 승인 이후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이 조금 비슷하지만 수수료가 그래도 좀 낮은 펀드로 조금 그러니까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로 해서 GBTC 때처럼 조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15에서 2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TC 현물 ETF에서 보는 자금 흐름에 뭐 15에서 25%까지 매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도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스테이킹이 빠진 부분, 그러니까 상품 특성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킹이 빠졌지만 원래는 이게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자체적인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피델리티인가 S1의 수정본을 제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ETF 관련 이더의 스테이킹은 완전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더 현물 ETF에 대한 효과가 좀 적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어찌됐건 어떤 가상자산에 의해서 호재는 맞고 BTC랑 마찬가지로 2, 3년에 걸쳐서 이게 유통 채널에 온보딩 할 거다. 이제 같은 논리로 본다면 이더에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많은 또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는 성과가 비트코인 대비로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오늘 또 JP모건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들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테이킹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테이킹이 아무래도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ETF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시는 경우에 비해서 온체인 유틸리티에 뭔가 이렇게 참여를 못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ETF가 완전히 흐름이 뭔가 저조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떤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편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번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관련 조항이 빠진 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ETF의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ETF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운용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준다는 의미는 결국에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텍서블 인컴이 생긴다는 건데 그게 일단 기회비용으로 잡힌다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테이킹이 빠져서 뭔가 빠진 상품에 대해서만 승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다른 알트코인 기반 ETF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파이널 S1 폼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지금 현재는 알기는 어렵지만 스테이킹이 빠진 거는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측면이랄까 ETF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러면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지금은 빠져 있지만 뭐 스테이킹을 갖다 다시 추가할 수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향후에는 다시 뭐 추가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스테이킹 관련 어떤 증권성에 대한 이견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테이킹 있는 자산을 만약에 법원이든 SEC에서 증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등록 증권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FIT21에도
뭐 여러 가지 예컨대 뭐 초기에 투자 계약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2차 시장 거래를 좀 용인하는, 그러니까 승인해주는 어떤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FIT21도 뭐 중요한 팩터일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증권성에 대해서 스테이킹 해주는 자산에 대한 어떤 증권성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만 좀 앞으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어째 더 근원적인 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규제안적으로 했을 때 스테이킹이 증권성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지 네. 그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만약에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FIT21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상원 통과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상원이 통과된 다음에 10일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이슈, 소송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더리움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꽤 오래 전이죠. 한 몇 달 전인지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이더리움 적정 가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네.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황에서 그 얘기를 좀 다루고 했었는데 먼저 그 코비 리서치에서 분석한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그 보고서에서 이더리움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가치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 고유한 가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아무래도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치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지지부진 한 해를 보냈다면,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이어 2를 잘 구축을 했고, 그리고 브릿지 TVL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릿지 TVL이라는 거는 결국에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어떤 자산 가치의 총합? 네. 그러니까 어떤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상승세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런 롤업이라던가 이런 L2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른 어떤 번역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방향성과는 달리 네트워크가 가지는 고유 가치가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고유 가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고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어쨌든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어떤 적정 가치들을 좀 창출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더리움은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공인된 방식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든데, 이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한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DCF가 현금 흐름 할인법을 썼고, 네. 그런데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뭐 성장률 같은 걸 매겨서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 그거를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더리움의 현금 흐름이 뭐냐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네트워크 수수료, 그리고 하나는 스테이킹으로 발생하는 어떤 신규 발행 인센티브, 이 두 개를 합쳐서 적정 가치를 매겼고, 그래서 적정 가치는 저희가 9,412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한화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그 정도가 실제 지금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가격은 적정 가치에서는 거리가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적정 가치를 9,412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가치를 평가해 보자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아마 또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지금은 네. 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나 뭐 연구 성장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고서에 보시면 뭐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해서 조금 더 여러 레인지를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연구 성장률이랑 할인율 어떤 한 숫자로 했을 때는 뭐 9,412가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이게 스테이킹 지금 이더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어떤 이더의 가격을 이제 매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한 8,000, 9,000 이 정도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